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오노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09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들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암기를 해서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도 일단 뺐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만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자동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사무자동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무관리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규정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사무자동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사무자동화 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수요 및 소요 예산도 포함이 되고요. 사무자동화 기기의 이용 기술의 보급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1번에서 4번까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상이라든지 교육, 훈련, 기술, 자, 이런 키워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나번, 다번, 라번은 맞고요. 가번에 사무자동화의 구축 현황에 관한 사항, 자,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다음 중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복합화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는데 이 문제가 조금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정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가번을 선택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일단 복합화의 정의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2개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친 것을 복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자동화 기기 중에서 복합기라고 있죠. 프린터도 되고, 스캐너도 되고, 팩스도 되고, 전화도 되는 그런 사무자동화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기종 간의 단순 복합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보기와 비교를 해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무 업무의 흐름을 고려한 복합화, 정보가치의 증대, 이거는 맞는데요. 대화 형태를 고려한 복합화, 이 자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대화란 뜻이 무슨 뜻이죠? 자,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공부를 할 때 대화형 처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화형 처리. 자, 우리가 실시간 처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바로 그 답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처리 방식을 대화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개념은 복합화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래서 답번을 정답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캠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캠의 이제 C가 이제 컨텐츠의 약자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기억장치라고 하면은 접근할 때 번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어드레스. 번지 개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100번지, 뭐 200번지, 자, 이런 식으로 명령어와 데이터를 CPU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는 조금 방식이 달라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내용을 찾아서.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 내가 필요로 하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접근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자료를 찾을 때 주소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고요.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메모리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은 상당히 빨라요. 빠른 대신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소 공간의 확대가 목적이다. 그건 아니죠. 자, 캠은 속도입니다. 속도. 메모리 속도.
속도와 관련이 있고요. 자, 하드웨어 비용이 대단히 적다.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하면은 반대로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자, 구조 및 동작이 대단히 간단하다. 간단하겠습니까? 속도가 빠른데. 자, 저장된 정보의 내용 자체로 검색을 한다. 자, 이게 설명이 맞죠? 자, 다음 중 사무정보기기의 가동률 계산 방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 용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가동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정보 처리에서는 신뢰도라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있어요. 자, 프린터가 있으면은 프린터를 가동하는 시간이 있겠죠. 가동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가동하지 못하는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가동이 되겠죠. 그리고 고장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모든 장치들이. 맞습니까? 그때 MTBF는 뭐냐면요. MTBF는 가동된 평균 시간이에요. 가동된 평균 시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실패한 사이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패한 시간이란 얘기, 실패한 시간의 사이란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한 시간의 이 사이. 한마디로 가동된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동된 평균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MTTR, R은 이제 그 수리의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평균 수리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뢰도 가동률을 구하는 공식. 자, 공식도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MTBF 더하기 MTTR 분의 MTBF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만 여러분들 아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기의 가동률은 MTTR이 아니죠. MTBF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R은 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다. 맞죠? 그죠? 자, MTBF는 기기를 수리할 동안 평균 시간이 아니고요. 가동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가동된. 자, 시스템 회복을 위해서는 MTBF를 계산해야 된다. 자, MTBF는 뭡니까? MTBF는 가동된 평균 시간이잖아요. 그죠? MTBF가 아니라 MTTR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시간 자체를 개선을 해야만 회복하고 관련 있겠죠? 맞습니까? 시스템 회복을 좀 더 그냥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수리 시간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 자체가 틀렸네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 두 가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먼저 스트리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다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포스트의 강의를 들으시는 방식이 스트리밍 방식이에요.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강의를 클릭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재생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분 정도 들으시다가 혹은 바로 재생을 하고 30분으로 점프해서 바로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리밍 방식이란 것은 인터넷상의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스트리밍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동영상 방식이 스트리밍 방식이고요. 재생을 하다 보면 버퍼링이라고 뜨죠. 버퍼링은 뭡니까? 다운로드 방식이에요.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셜링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정의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래된 용어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요. 군대에서는 전투 준비를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정렬시키는 것을 마셜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마셜링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또는 연속되어 있지 않는 저장 공간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은 다음 데이터들을 메시지 버퍼에 집어넣고 특정 수신기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맞도록 그 데이터를 조직화하거나 미리 정해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자, 여기서 조직화한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답을 찾기 쉬울 겁니다. 자, 사무관리의 산출 요소 중에서 투입과 산출의 대응 시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자, 이 문제는 생산성 평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문제 찾기 쉽습니다. 자, 산출 요소, 투입과 산출은 사무에 있어서 생산성하고 관련이 있죠.
자, 투입이 되면은 그만큼 산출, 생산성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생산성의 평가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무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이제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사무 자동화하고 공장 자동화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공장에서는 기계가 주체가 되는 거죠. 사무는 뭡니까? 인간이죠. 그래서 사람, 인간하고 기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서 생산성의 평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면요. 기계가 현재 9대에서 플러스 1대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자, 1대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그 투입이 됐을 때 산출되는 결과물은 생산성은 더 늘어나게 되죠. 9대로 9개의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다라면은 1대가 더 추가로 투입이 되면은 하나 더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결과 산출이 명확합니다. 공장 자동화는. 근데 사람은 틀리더란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좀 회사에 사무 자동화 기기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개의 장치들이 도입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프린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100% 이 기기를 활용을 해서 아웃풋, 산출물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에 있어서 투입과 산출은 공장 자동화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 근무자의 지적 능력, 경험에 의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산출 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산출물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성과가 투입의 시점에서부터 뒤늦게 나타난다. 왜 그래요? 사람이 그 사무기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무기기를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교육도 받고 사용법을 익혀야만 제대로 사용을 해서 아웃풋, 산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에서 뒤늦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차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투입과 산출 관계에서. 자, 사무 부분에 대한 투자 비용은 간단하게 파악되지만, 그러니까 프린터가 한 대 들어갔다. 컴퓨터가 한 대 들어갔다. 파악 간단하죠, 그죠? 간단해요. 투자는 간단하지만은 성과 자체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무 자동화에 있어서 생산성 평가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찾기 쉬울 겁니다. 자, 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산출 발현의 타임 렉이에요. 타임 렉이 뭐죠? 시차죠, 시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점이죠. 됐습니까? 자, 답번을 정답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사무관리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휘, 통제하는 행위라고 말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무라든지 뭐 경영이라든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각각 키워드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티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자,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사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사무는 경영의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자, 셀든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목적을 결정하는 기능이라면 관리는 그 목적을 지향하는 노력이다. 자, 달링턴은 경영체는 인체요, 사무는 신경계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정의하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사무실 배치를 고려할 때, 사무실 배치를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사항이 아닌 것은 보도록 하죠. 자, 사무 처리나 업무의 흐름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자, 건물의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 부서 확대 등 장래를 예측해서 융통성 있게 배치를 한다. 자, 이런 것은 다 맞습니다. 근데 근무자 입장에서 배치를 해야 한다. 자, 마치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근무자 입장에서 배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자, 고객 응대가 많은 그런 부서 있겠죠. 그런 부서들은 어디에 배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회사 입구죠. 입구 근처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자 입장에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변이 정답이 되고요. 자,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산소 결핍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것은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보시면요. 적정한 공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산소 결핍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적정한 공기라는 것은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을 뜻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산소 결핍은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이것을 산소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공기가 18% 이상이기 때문에 산소 결핍은 그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답번이 되고요. 자, 다음 블랭크 안에 적합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법규 문서는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된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무관리 시행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관리 시행 규칙 보면은 다양한 내용이 나오고요. 조금 전에 주어졌던 문제, 자, 법규 문서, 자, 공문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문 형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누년 1년 번호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조문 형식 그리고 누년 1년 번호가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과제관리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표제부, 실적관리, 계획관리, 품질관리, 홍보관리, 고객관리, 자,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과제관리 카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문서관리 카드는 표제부, 경로부, 관리정보부, 시행부, 자, 이런 것이 포함이 돼야 된다. 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이다. 자, 지시는 상급 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의에 의해서 하급 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자,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 외의 문서다. 자, 일일 명령, 당직, 출장, 시간 외 근무,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이다. 자, 됐습니까? 각각의 키워드가 나오죠. 뭐 일일 업무라든지, 뭐 개별적이라든지, 뭐 일반적이라든지, 뭐 장기간에 걸쳐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시. 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다.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인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자,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 표시 1년 번호를 사용한다. 자, 고시하고 공고하고 조금 다르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밑줄 표시한 것들 있죠.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직무, 편람의 작성에 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기본 계획의 수립. 자, 기본 계획의 수립은 5년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한다. 자, 이런 수치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자, 다음 중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자, 사이트,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려면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필요하죠. 자, 어떨 때 필요가 없는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시 조급원 수가 5명 미만일 때, 그때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외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은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법률 보도록 하죠.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문서의 정의를 기억을 하십시오. 설명을 하고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 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자, 침해 사고.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 폭탄,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사태를 침해 사고라고 합니다. 자,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게시판에 대한 정의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뜻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판이라고 생각하는 개념하고 정의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같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자, 컴퓨터에 입력이 되었을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자, 관로로 나오면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하고 이용하는 이제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때 어떤 것을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할 경우에 자,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목적, 왜 수집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제 어떤 항목을 이제 정보로 받을 거냐, 수집할 거냐, 그리고 얼마 동안 이제 보유하고 이용을 할 거냐, 기간. 자, 이 세 가지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시험에는 이 세 가지 외에 한 가지를 주고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금 정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 자,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외에 회원가입 방법. 자, 주민등록번호를 대부분 이용을 해서 회원가입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그 외의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업체 규모가 있습니다. 자,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자,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회원가입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그 기준에 만족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다른 방법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자,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은, 자, A라는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어요. 자, 그 정보를 제3자 B라는 회사에게 제공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동의를 받을 거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목적이라든지, 항목, 기간.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제공받는 자. 자, B라는 회사가 되겠죠. 어떤 회사가 개인정보, 나의 정보를 제공을 받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자,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자, 개인정보의 이전이 있을 때, 그때 이용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알려야 되냐면은, 이전하려는 사실. 자, 이전 받는 자. 양수자가 되겠죠, 그죠? 받는 자. 그리고 동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이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6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을 해야 되고요. 접근 통제 장치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접속 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하고요. 암호화 기술,
자,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자,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개인정보에 관한 이제 분쟁을 이제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가 되겠죠. 이 분쟁 조정위원회는, 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자,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제 전자우편으로 자, 보낼 경우에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내용들. 자, 일단 전송 정보의 유형,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전송하는 사람의 명칭, 연락처 밝혀야 되고요. 그 전자우편 주소죠. 여러분들 정보가 되는 겁니다. 수집한 출처,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그러니까 메일을 받게 되면 수신 거부라는 안내가 분명히 있죠. 그죠?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행령을 보도록 하죠. 자, 중등록번호 외에 회원가입 방법을 이제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적으로 포털 사이트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포털 사이트인데, 무조건적으로 포털 사이트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3개월간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5만 명 이상.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게임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명 이상, 1만 명 이상. 자,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또 한 10,000명 이상 그렇게 조건을 만족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회원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외의 정보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1만 명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포털 서비스가 어떻게 몇 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시행규칙을 보면요.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보면요. 상시 조건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미만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는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배타적 발행권 등은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을 때는 몇 년간 존속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저작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배타적 발행권이 무엇인지 자, 본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자가 있고요. 자, 저자는 이제 저작권에 의해서 그 보호가 되는 저작자가 되는 거죠. 자, 저작자가 이제 책을 만들지만은 출판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직접 발행하지는 않죠.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발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 출판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반드시 본인이 뭐 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발행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 줄 수가 있죠. 그게 발행권이 되는 거예요. 발행권. 자, 발행권을 설정을 하는데요. 모두에게 발행권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으로,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출판사 중에서 하나의 출판사만 지정을 해서 그 출판사에게만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권리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배타적 발행권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가 배타적 발행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그 배타적 발행권을 언제까지 가질 거냐, 그것을 명시를 했는데요. 3년간 존속이 됩니다. 3년간 존속이 되고요. 다만 조항이 있는데요. 단 이제 저작물의 영상화, 아무래도 영상화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영상화를 할 경우에는 배타적 발행권을 이제 5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되겠네요. 자, 대역폭이 3kHz, 신호 전력, 잡음 전력, 그 잡음 전력이 B. 자, 이랬을 때 이제 통신 채널의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공식 자체가 시험에 나오고요.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샤논의 전송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송 용량. 통신에서 용량이 얼마만큼 크냐. 자, 그것을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 용량이 C가 되고요. V는 밴드위드스의 약자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역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역폭. 그리고 로그 2에 1 플러스 n분의 s. n분의 s는 잡음 전력 B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3kHz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3000이 되겠죠. 자,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n분의 s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n분의 s가 15고 1을 더하면 16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곱하기 자, 16은 2의 몇 승이죠? 2의 4승이죠. 그럼 이 값은 1이 되고 결과적으로 3000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